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상과부를 사랑한 박선달, 용궁으로 간 사나이, 그리고 마법의 주문, 아들이 된 피터를 비롯해 모두 6편입니다. 청상과부를 사랑한 박선달. 박선달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슬아에 자식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박선달은 온유한 성품에 착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사는 게 워낙 궁색해 시집 오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박선달도 동네 안악들이 중매 얘기만 꺼내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오겠수? 그건 그랬다. 혼자 살다 보니 걱정할 일도 신경 쓸 일도 없었다. 자기 몸뚱이 하나만 건사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니 사는 행색이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이웃마을에 과부가 있었다. 그 여자도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 박선달과 마찬가지로 홀로 살아가는 청상과부였다.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듯이 박선달의 살림은 말이 아니지만 과부 살림은 제법 번듯했다. 이웃마을에 박선달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박선달이 혼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자주 만나 말동무가 되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박선달은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누구나 박선달을 좋아했다. 그날도 친구가 박선달을 만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박선달 그 친구 참 안 됐어. 젊은 나이에 혼자 저렇게 살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은 친구 아내는 여보, 당신 친구 잠깐 보냅시다. 이웃마을에 참한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모레 모내기를 한다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박선달을 데리고 가서 만나보도록 하세요. 하고 말했다. 아내는 지혜로운 여자였다. 과부집 모내기 하는 날이 되었다. 친구 아내는 자기 남편과 박선달을 앞세우고 모내기를 도우러 과부집에 갔다. 박선달은 친구와 함께 모내기를 열심히 했다. 말재주가 좋은 박선달 덕분에 모내기 하는 동안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새참을 들고 온 과부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박선달도 그 여인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다. 집에 돌아온 박선달은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여인이 어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박선달은 가슴앓이만 할 뿐이었다. 넉넉지 못한 자기 형편도 그렇고 그 여인이 워낙 절개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 그것도 문제였다. 박선달은 말주변만 좋지 지레 겁을 먹고 그 여인을 만나볼 용기도 없는 숙맥이었다. 과부도 박선달을 보고는 은근히 마음이 끌렸다. 마음씨 착하고 순수한 남자 같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잠시 박선달과 같이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워 냉수를 한 사발 들이키고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친구의 아내가 그들을 맺어주려고 나섰다. 남편과 입을 맞추고 박선달을 과부집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자네 과부집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과부집으로 오게. 그 말을 들은 박선달은 싫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달은 밤새 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과부집으로 달려갔다. 그때 마침 과수댁이 쇠죽을 끓이려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자 박선달은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 아내의 계획대로 친구가 찾아왔다. 계시오?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신지요? 과수댁이 부엌에서 나왔다. 오늘 밥 갈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루만소를 빌려 쓸 수 있겠소? 그때 마루에 걸터 앉아 있던 박선달이 한마디 했다. 자네 이제 오는가? 아니, 자네가 여기 왜 있나? 친구는 시치미를 떼며 놀라는 척을 했다. 두 사람 사이가 그런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먼. 둘 다 외로운 처진데 정말 잘 됐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 순간 친구 아내가 동네 여자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섰다. 이미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을 낸 뒤였다. 그러네. 맞아. 헛소문이 아니었네. 같은 처지에 잘 됐지 뭐. 두 사람을 본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친구 아내는 아따 이제 모두 알게 됐으니 같이 사시오 하며 수선을 떨었다. 박선달과 과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동네 여자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사람들이 돌아가자 박선달이 과수댁에 손을 잡았다. 무례함을 용서하시오. 서로 젊은 나이에 호라비와 과부로 자식도 없이 평생 살아가기가 어찌 어렵지 않겠소. 비록 이런 식으로 그때를 곤란하게 했으나 평생 당신만을 아끼며 살아가겠소. 과수댁은 그 말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용궁으로 간 사나이. 옛날 어떤 구장에 타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타로는 80세에 가까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 낚시질을 하면서 사는 어부였다. 그러나 아직 장가를 들기 전이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 타로야, 아직 내 몸이 성할 때 제발 장가를 들어다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타로는 이렇게 대꾸하면서 도무지 장가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아직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식구를 벌어먹일 수 있겠어요? 어머니께서 아직 건강하신 동안은 이대로 혼자 지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럭저럭 80세가 넘고 타로도 40세가 되었다. 어느 초가을이었다. 높새바람이 매일같이 불어서 낚시질하러 갈 수 없는 날이 며칠씩 계속되었다. 고기를 낚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타로는 내일은 바람이 가라앉겠지. 그러면 바다에 나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녘에 잠이 깬 타로가 얼른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살펴보니 구름이 걷혀 있었다. 겨우 겠구나. 오늘은 바다에 나갈 수 있겠다. 타로는 급히 낚싯대를 챙겨 바다로 나갔다. 그러나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려도 물고기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다. 야단났구나. 이러다가는 오늘도 어머니께 쌀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없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이 초조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묵직한 것이 느껴졌다. 드디어 왔구나 싶어 잡아 끌어올려 보니 커다란 거북이였다. 타로는 끌어올린 거북을 도로 놓아주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거북은 도망가려고 하지를 않았다. 큰 도미인 줄 알았는데 넌 거북이 아니냐. 네가 있으면 다른 것도 잡히지 않으니 어서 가버려. 타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거북을 들어 멀리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낚시질을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낚싯대를 들이워도 역시 잡히지 않았다. 타로의 마음은 점점 초조했다.
점심때가 되어갈 무렵이었다. 뭐가 물린 모양인지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이번에야 틀림없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잡아 올려보니 바로 아침에 그 거북이였다. 내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라고 말했는데 또 걸리다니. 오늘은 정말 재수없는 날인가 보다. 타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 처량하기도 해서 그렇게 투덜거렸다. 그러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꾹 참고 또 열심히 낚시질을 계속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또 그 거북이 걸려 올라왔다. 타로는 정말 화가 나서 거북을 잡아 파도 속으로 힘껏 내던졌다. 이미 해가 저물어 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배를 저어 마을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바다 저쪽에서 큰 배 한 척이 오고 있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배였다. 어떤 나라에서 온 배일까? 어디로 가는 무슨 배일까? 타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그 큰 배가 자꾸 가까이 오더니 타로가 탄 배 앞에서 멈췄었다. 그리고 안에서 뱃사공이 나와 그를 불렀다. 타로님, 타로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용궁에 계신 여왕님의 심부름으로 온 사람입니다. 저의 왕이신 여왕님께서 당신을 용궁으로 모셔오라는 분부십니다. 그러니 어서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뱃사공이 공손히 말했다. 그러나 타로는 집에 계신 어머님 생각을 하면서 거절했다. 만일 제가 그 용궁이라는 곳에 간다면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당신 어머니께서 아무런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뱃사공이 간곡하게 권하는 바람에 타로는 그만 배에 올라탔다. 타로가 올라타자마자 배는 안개가 자욱이 낀 곳을 향하여 들어갔다. 얼마 후 으리으리한 궁전이 보이는 용궁 문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왕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많은 물고기와 함께 마중을 나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는 은은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향긋한 냄새도 풍겨왔다. 타로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왕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타로를 안으로 안내했다. 용궁의 대접은 극진했다. 매일 진수성찬이 나왔다. 타로는 생전 보지도 못한 요리를 먹으면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흘만 있다 가겠다고 생각했으나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슬슬 고향집 생각이 나기 시작한 타로는 여왕님, 오랫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걱정도 되고 친척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부탁했다. 그러자 여왕은 상자 3개가 겹친 보물상자를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일렀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셔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이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마침내 타로는 다시 그 큰 배를 타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산 모양도 달라지고 언덕 위의 나무, 집들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었다. 겨우 3년 동안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이상하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이 있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어떤 초가집 앞에서 한 노인이 새끼를 꼬고 있었다. 타로는 그 노인 앞으로 갔다. 저는 3년 전에 이 마을에 살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혹시 타로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하긴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시대에 타로인가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용궁으로 갔다는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해요. 그 무렵에 마을 사람들은 오늘은 오겠지, 내일은 돌아오겠지 하며 여러 해를 기다렸다는데 결국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나 봐요. 그럼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의 어머니는 아주 옛날에 죽었지요. 그분의 무덤을 아시나요? 노인의 얘기를 듣고 타로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다. 가보니 잡초와 나무들이 무성해서 아주 오래된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는 기억을 더듬어서 집이 있던 곳으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주춧돌이라든가 마당에 깔린 대돌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다른 건 흔적도 없어져 버려 겨우 옛 집터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타로는 외로움에 용궁에서 받은 선물 상자를 꺼내어 맨 위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루미 깃털이 하나 들어있었다. 두 번째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안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나오더니 타로가 갑자기 하얀 머리,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로 변했다.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거울이 들어있었다. 타로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완전히 늙었다는 걸 알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타로가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두러미의 깃털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더니 어느덧 큰 새의 날개로 변하여 타로의 등으로 내려와 붙어버렸다. 그리하여 타로는 한 마리의 두루미로 변해버렸다. 잠시 후 두루미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가더니 한동안 어머니 무덤 위를 빙글빙글 날아다녔다. 마법의 주문. 옛날 옛적에 구릉 사이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한 여인과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나이 20살도 채 되기 전에 남아있는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어머니가 근심에 쌓여 있었다. 젊은이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무척 게을렀다. 어머니가 물건을 팔아오라고 보내면 일하기 싫어서 며칠 지나지 않아 곧 돌아오곤 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 평소처럼 그는 오두막 앞 작은 정원에서 졸고 있었다. 그때 술탄의 딸이 말을 타고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러 명의 아가씨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젊은이는 귀찮은 듯 게으른 태도로 그녀를 보려고 한쪽 팔꿈치를 들었다. 그 순간 스치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바로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나는 바로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가 생각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 어머니, 곧 술탄에게 가셔서 따님을 제 아내로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어머니가 구석으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황당한 그의 부탁을 듣고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다고밖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셨어요? 당장 술탄에게 가서 그 딸을 제 아내로 달라고 말씀하세요. 젊은이는 초조해하며 재차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아냐? 넌 장사도 배우지 않을 거고 내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라고는 금화 5입밖에 없는데 어떻게 술탄이 너 같은 무일푼이에다가 대머리에게 딸을 줄 거로 생각하는 거냐?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제 문제예요. 제 말대로 하세요. 그는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어머니를 괴롭혔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머리에 베일을 두르고 언덕 넘어 궁전으로 갔다. 바로 그날은 술탄이 백성들의 불평과 탄원을 듣기 위해 마련한 날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술탄과 직접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술탄이시여, 절 정신 나간 여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베일로 가린 공주님의 얼굴을 본 뒤로 궁전에 가서 청혼을 하라고 밤낮으로 절 괴롭힌답니다. 그 뻔뻔스러움에 대한 대가로 제 머리를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고 말도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술탄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술탄은 항상 특이한 일을 좋아했다. 사실 이 상황은 새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군주라면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매를 가하게 하거나 감옥에 넣었겠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들에게 여기로 오라고 해라. 여인은 너무 놀라 쳐다보았다. 그러나 술탄은 부드럽게 다시 말을 반복했고 얼굴에 화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녀는 용기를 얻고 절을 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어요?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아들이 간절한 어조로 물었다. 지체하지 말고 궁전으로 가서 직접 술탄께 말씀드려라.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 생기가 돌자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없어 너무 안 됐구나. 머리카락만 있으면 잘생긴 얼굴인데 하고 생각했다. 번개도 이보다 더 빠를 수는 없을 거야.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즉시 어머니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술탄은 자기 딸에게 구해야 하는 사람이 대머리인 것을 보자 더 이상 농담할 기분이 나지 않아 반갑지 않은 청혼자를 떨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젊은이를 궁전으로 불러들였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황급히 말했다. 네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던데. 좋다. 할 수 없지. 그런데 내 딸의 남편이 되려면 우선 세상에 있는 새란 새는 다 모아서 궁전 정원으로 가져와야 한다. 지금까지 새들이 이곳 나무에 둥지를 튼 적이 없었거든. 젊은이는 술탄의 말을 듣자 절망에 빠졌다. 어떻게 올가미로 모든 새를 다 잡나? 새들을 다 잡는다고 해도 궁전으로 데리고 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의 모습이 자신감에 차 있어서 술탄은 그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공주를 포기한다고 말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는 궁전을 나와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갔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마침내 그는 커다란 바위가 군데군데 널려있는 사막을 지나게 되었다. 어떤 큰 바위 그림자 아래에 성자인지 수도승인지 하는 이가 앉아 있었는데 젊은이가 그를 부르자 자기 곁에 와서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뭔가 문제가 있군 젊은이. 무엇인지 말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 수도승이 말했다. 네 어르신, 저는 공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새를 잡아와서 궁전 정원으로 가져오기 전에는 공주를 제게 주지 않겠다고 술탄이 말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말게. 들어보니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네. 여기서 해가 지는 방향으로 난 길을 따라 이틀 정도 가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삼나무가 서 있지. 그 그림자 중 가장 어두운 곳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게. 곧 세차게 날개 퍼덕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세. 세상의 모든 새가 가지에 앉을 거야. 주위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절대 소리를 내지 말게. 그리고는 마트슌이라고 말하게. 그러면 새들은 거기서 이동하지 않게 될 걸세. 단 한 마리도 앉은 곳에서 움직일 수 없다네. 그러면 머리, 팔, 몸에 새들을 얹어 그 길로 술탄에게 데려다 주면 되지. 젊은이는 매우 기뻐하며 수도승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조심조심 방향을 살펴갔다. 며칠 후 부드러운 깃털로 덮인 이상한 인물이 술탄 앞에 나타났다. 공주의 아버지는 너무 놀랐다. 전에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 이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두려워하며 반짝이는 눈들,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날개가 펼쳐졌다. 파란 날개, 노란 날개, 붉은 날개, 녹색 날개. 젊은이가 가거라 하고 속삭이자 새들이 술탄의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며 날더니 열린 창문으로 나가 정원의 둥지를 틀었다. 분부대로 했습니다, 술탄이시여. 이젠 공주님을 주십시오. 젊은이가 말했다. 그러자 술탄이 급히 대답했다. 그래, 좋아. 마음에 들었네. 그런데 어떤 아가씨든 자네를 남편으로 삼게 하려면 한 가지 처리할 것이 있네. 자네 그 머리 아는가? 대머리가 너무 심하잖아. 멋지고 두툼한 곱슬머리로 만들어 오게. 그러면 딸을 주지. 자네는 영리한 사람이니 이런 내 요구가 자네에게 고민거리가 되지는 않을 걸세.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술탄의 말을 듣고 며칠을 어머니의 부엌에 말없이 앉아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술탄이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며 급히 서둘러 궁전에서 결혼식을 치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에 그는 분노가 일어 그 길로 재빨리 아무도 모르게 연문으로 들어갔다. 그 문은 건물을 수리하는 일꾼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사원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환호가 들리는 긴 복도를 가로질러 궁전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신랑 신부와 두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술탄이 결혼 서약에 서명하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트슌, 젊은이가 위에서 속삭였다. 그 즉시 모두 땅에 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준비가 다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술탄이 보낸 시종들도 이 불운을 함께 겪게 되었다. 마침내 화를 내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초조한 술탄이 직접 보기 위해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나 모두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시종에게 성문 근처에 사는 마법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마법사에게 나쁜 악마가 건 마법을 풀라고 했다. 이건 술탄의 잘못입니다. 만약 젊은이에게 한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다면 따님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행히 그녀를 덮쳤지요. 치료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술탄께서 선택하신 신랑에게 그 자리를 대머리 청년에게 양보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법사가 말했다. 술탄은 마음은 쓰리지만 마법사의 말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신임을 크게 받는 신하들에게 당장 그 젊은이를 찾아 궁전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젊은이는 술탄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급히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술탄이 보낸 전령이 여기 와서 절 찾을 것이니 제가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유가 안 되니 여행 경비를 준다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엿듣기 위해 다락 위에 숨어 있었다. 곧 누군가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당신의 대머리 아들이 여기 있습니까? 밖에서 남자가 물었다. 여기 있다면 저와 함께 가자고 하십시오. 술탄께서 직접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날이 오래전에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 끝자락으로 눈을 가리며 말했다. 부인,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술탄이 청혼을 받아들여 따님을 주실 생각인데 틀림없이 그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항상 제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머리를 저으며 노파가 말했다. 하지만 술탄께서 골칫거린 녀석을 그렇게 대하시니 대단한 영광이군요. 아마 찾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저만 아는 곳이죠. 하지만 제가 여유가 없어서 여행 경비가 없군요. 문제 없습니다.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금화 천냥이 있으니 마음대로 쓰십시오. 제게 그가 있는 곳을 말해주시면 더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도 여행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아무리 길어도 며칠 뒤에는 소식을 전해드리죠. 거의 한 주 동안 노파와 아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이웃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불을 지피지도 않았고 등불도 켜지 않아서 누구든 그 오두막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화창한 날 아침, 젊은이는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가장 좋은 터번을 쓰고 급히 아침 식사를 한 후 궁전으로 갔다. 성문 앞을 지키는 거대한 몸집의 하인이 그를 알아보고 말없이 들어가게 했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시종이 그를 곧장 술탄에게 안내했다. 술탄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보게,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나? 대머리 남자가 대답했다. 술탄이시여, 분명 따님을 얻을 자격이 있었는데 술탄께서 약속을 어기시고는 따님을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고향이 너무 싫어져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지요. 그런데 술탄께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권리상 제 아내로 되어 있는 공주님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술탄께서는 서약서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서약서가 준비되고 술탄과 만난 방에서 서약서에 서명했다. 일을 마치자 젊은이는 술탄에게 공주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들은 함께 큰 연회장으로 갔다. 모든 사람이 젊은이가 치명적인 주문을 걸어놓았던 바로 그 상태로 있었다. 이 주문을 풀 수 있나? 술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럴 것 같군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사실 젊은이도 약간 걱정스러웠다. 앞으로 한 걸음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마투슌에 걸린 이들은 모두 풀려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상처럼 굳었던 이들이 풀려나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신부는 즐겁게 신랑과 손을 잡았다. 아들이 된 피터. 부자 농부와 아내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들은 한탄하면서 자기들의 농장과 재산을 남겨줄 자식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는 슬퍼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됐지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다. 어느 해에 부자 농부는 피터라 불리는 멋진 송아지를 가져왔다. 그가 본 동물 중에 가장 멋있었다. 그 녀석은 너무 똑똑해서 사람이 자기한테 한 모든 말을 거의 이해하는 것 같았다. 또한 매우 재미있고 애정이 깊어서 농부와 아내는 자신들의 자식처럼 그 송아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마 묘지 관리인이 피터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피터를 우리 자식으로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애가 우리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을 거야. 혹시 알아요? 묘지 관리인이 배운 사람이라 피터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피터는 정말로 똑똑하거든요. 당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농부는 묘지 관리인에게 가서 자기 송아지한테 말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농부는 그 동물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다. 교활한 묘지관리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주위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특히 목사님이 그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면 안 돼요.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라서 곤란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돈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책값도 비싸요. 농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책값으로 $100를 묘지관리인에게 건네며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농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그 관리인에게 송아지를 데리고 갔다. 일주일 후 농부는 송아지가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 그러나 묘지관리인은 그 동물을 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터를 보여주면 피터가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미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피터가 똑똑하게 잘 배우고 있다고 해서 농부는 $100를 더 주어야 했다. 피터에게 더 많은 책이 필요할 테니까. 농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묘지관리인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집으로 갔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 농부는 다시 피터를 확인하러 갔다. 그리고 묘지관리인에게서 피터가 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나? 농부가 물었다. 예, 말하고 할 수 있어요. 묘지관리인이 대답했다. 그 불쌍한 녀석이 확실히 아픈가 보군. 아마 꿀술을 먹고 싶을 거야. 집에 가서 가져와야겠어. 그래서 그는 품질 좋은 꿀술을 한 주전자 가져와서 피터한테 주라고 했다. 그러나 묘지관리인은 꿀술을 자기가 먹고 대신에 송아지한테는 우유를 조금 주었다. 한 주가 지나고 농부는 피터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다시 왔다. 여전히 마 외에는 어떤 말도 거부해요. 관리인이 말했다. 그 녀석은 잔꾀 부리는 장난꾸러기야. 그러니까 걔가 꿀술을 더 달라는 거야. 안 그런가? 좀 더 줘야겠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진전이 있는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책값으로 $100가 더 필요해요. 그래야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래. 책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농부는 피터에게 주려고 $100와 품질 좋은 오래된 꿀술을 가져왔다. 이제 농부는 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몇 주간을 지냈다. 그는 매번 방문할 때마다 $100를 주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송아지는 전보다 더 살이 쪘다. 그래서 묘지관리인은 피터를 잡아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서 그 고기를 팔았다. 묘지관리인은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검은 옷을 입고서 농부와 그 아내를 방문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피터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냐고 물었다. 그가 도망친 건가? 맞지? 묘지관리인이 말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했는데 도망쳐서 신뢰를 떨어뜨릴 만큼 피터가 교활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 사비 $100를 써서 책을 사주었거든요. 이제 피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피터는 바로 어제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너무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애가 집으로 혼자 가다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저도 옷을 입고 같이 출발했어요. 길로 채 접어들기도 전에 갑자기 제가 지팡이를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얼른 그걸 가지러 달려갔지요. 제가 집을 다시 나서자 피터가 혼자 길을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전 그 애가 집에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만약 집에 없다면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울면서 피터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피터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금, 그리고 피터의 교육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 말이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자신들의 상속자가 또 없다는 것이었다. 묘지관리인은 그들을 위로하려 했고 또한 피터가 그들을 그렇게 속였다는 것에 슬퍼했다. 그러나 아마 피터가 길을 잃었을 것이니 다음 일요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누군가 송아지를 본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농부와 그의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맛있는 송아지 구이를 먹었다. 어느 날 묘지관리인은 피터 옥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상인이 이웃 읍내에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신문을 읽었다. 그는 그 신문을 주머니에 넣고 곧장 농부에게 가서 그 부분을 읽어주었다. 이 상인이 당신 송아지라는 걸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농부가 물었다. 만약이 아니라면? 그러자 그의 아내가 덧붙였다. 그래요. 한번 만나보세요. 틀림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피터일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제 그가 상인이 됐으니까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돈을 많이 가져가세요.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돈가방을 어깨에 두르고 먹을 것과 함께 가져갔다. 그리고 그 상인이 사는 읍내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그는 거기에 도착했고 그 상인의 집으로 곧장 갔다. 하인들이 그에게 상인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아버지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의 방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그들은 농부를 상인이 깊은 잠을 자는 방으로 올려보냈다. 농부는 그를 보자마자 피터라고 생각했다. 두꺼운 목과 넓은 이마, 붉은 머리가 똑같았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인간처럼 보였다. 농부는 그에게 다가가서 아침 인사를 하며 말했다. 자, 피터야. 너 때문에 내 어머니와 내가 몹시 슬퍼했단다. 내가 뭔가를 배우자마자 도망쳤을 때 말이다. 일어나서 내 얼굴 좀 보여주고 나와 얘기도 나눠야지. 상인은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믿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네,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되도록 빨리 옷을 입었다. 농부가 말했다. 이야, 이제야 우리 묘지관리인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알겠구나. 너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냈구나. 내가 우리 붉은 암소의 송아지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구나. 나와 같이 집으로 가지 않겠니? 상인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내 농장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고 난 은퇴할 거야. 그런데도 내가 여기 머물러서 일하는 게 더 좋다면 그렇게 해라. 돈은 필요하지 않니? 상인이 말했다. 글쎄요. 사람이란 항상 자기 일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게다가 너는 시작할 미천도 없잖아. 그래서 돈을 좀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돈을 무더기로 부어 탁자를 가득 덮었다. 상인은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는 상냥하게 그와 잡담했다. 그리고는 며칠 더 있어 달라고 간청했다. 농부가 말했다. 그래, 지금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단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아계시지 않아요. 피터 옥스가 대답했다. 농부가 말했다. 그거야 내가 잘 알지. 내가 지난 미가엘 축일에 내 진짜 아비를 팔았고 내 어미는 새끼를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내 아내와 내가 너를 아들로 입양했고 너는 우리의 상속자가 될 게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상인은 그 말에 동의했고 돈가방을 가졌다. 농부는 읍내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죽은 후에 피터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농부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모든 얘기를 했다. 아내는 상인 피터 옥수가 정말로 자기들 송아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기뻤다. 이제 묘지 관리인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100를 갚아요.
그가 피터를 위해 자기 돈을 썼다니까. 그는 우리가 그에게 지불하는 것을 모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들과 상속자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니까요. 아내가 말했다. 그녀의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며 묘지 관리인을 찾아갔다. 그는 묘지 관리인에게 여러 번 감사하다며 $200를 주었다. 그 후 농부는 농장을 팔고 아내와 함께 상인이 사는 읍내로 이사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피터와 함께 살았다. 엄지손가락. 엄지대장 무카라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는 오른손 모양이 다른 도깨비와 달랐다. 엄지손가락이 놀랄 만큼 컸던 것이다. 엄지손가락이 어찌나 굵고 길었던지 다른 손가락은 마치 손에 달린 사마귀 같이 보였다. 내 엄지손가락이 최고라니까? 무카는 자기 엄지손가락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실 엄지손가락은 쓸모가 많았다. 손가락의 가죽이 두껍고 손톱이 돌처럼 단단했기 때문에 불 속에 넣어도 뜨거운 줄을 몰랐다. 도깨비들이 사는 숲속에서 이렇게 좋은 부직갱이를 가진 도깨비는 없었다. 사냥을 갈 때는 엄지손가락을 막대기처럼 어깨에 메고 다녔다. 그리고 사냥에서 잡은 사슴이나 곰을 엄지손가락에 매달고 돌아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요긴하게 쓰일 때는 무카가 다른 도깨비들을 업신여기고 놀려줄 때였다. 그럴 때면 무카는 새끼손가락을 콧등에 얹고 엄지손가락을 높이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면 놀림을 당한 도깨비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뿐만 아니라 온 숲속의 도깨비들도 놀림당한 도깨비를 업신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무카는 도깨비들이 사는 7마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무카가 70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는 도깨비와 난쟁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무카는 엄지손가락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세우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래로 내렸다. 도깨비들은 무카의 엄지손가락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무카는 난로 앞에 앉아 딱딱한 전나무를 손으로 쪼개어 난로에 넣고 있었다. 그러다가 엄지손가락 손톱 사이에 막대기만한 가시가 박히고 말았다. 아야! 무카는 고함을 지르며 창같이 단단하게 박혀버린 가시를 뽑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가시 한가운데가 딱 부러져 반이 살속 깊이 박혀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무카와 아내는 가시를 뽑으려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다. 엄지손가락이 시커멓게 부어 무카는 이대로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무카는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았다. 도깨비들도 이렇게 무섭게 부어오른 손가락은 처음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사흘 후 산에 무카가 도깨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게 되어 있는 일이었다. 무카가 엄지손가락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도깨비들한테 존경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날 게 뻔했다. 엄지손가락은 아래로 드리워진 채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았다.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아픈지 기절할 정도였다. 도깨비들 가운데서 아는 것이 많은 할멈이 무카 앞에 불려왔다. 그러나 그렇게 부어오른 엄지손가락을 고칠 수 있는 도깨비는 없었다. 나중에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마구 긁어모아 냄비에 넣고 끓여 엄지손가락에 끼얹어 보았다. 그러나 점점 더 아파질 뿐이었다. 이것저것 다 해본 할멈이 돌아가면서 말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을 빌리도록 하시죠.
무카는 걸음이 빠른 심부름꾼을 불렀다. 그건 숲에서 가장 큰 수사슴이었다. 빨리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지 못하면 나는 나라 없는 왕이 되고 만다. 무카는 끙끙 앓으며 말했다. 수사슴은 바람처럼 빨리 달려갔다. 가는 길에 부자도 만나고 가난뱅이도 만났지만 부어오른 도깨비의 엄지손가락을 고치는 무서운 일을 맡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수사슴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마침 빌리라는 농부의 아들이 사슴 등에 올라탔다. 모험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자, 이번에는 특별한 곳으로 가보자. 빌리 청년이 말했다. 빌리는 사슴의 뿔을 단단히 잡았다. 이렇게 빨리 달리는 짐승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 빌리를 등에 태운 사슴은 해가 지기 전에 산에 다다랐다. 나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무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할 수 있지. 이렇게 부어오른 손가락을 고쳐주는 대신 은을 7자루만 다오. 안 돼.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어. 그렇다면 좋도록 해. 빌리는 배짱을 부렸다. 오냐. 원하는 대로 주마. 도깨비들을 불러 은을 바치도록 하지. 그러면 내 재산은 축나지 않으니까. 무카는 빌리에게 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부어오른 손가락을 고치는 방법을 물어보고 오겠다. 빌리는 다시 수사슴에 올라탔다. 사슴은 아까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한밤중이 되어서 빌리는 집에 닿았다. 빌리는 할머니를 깨워 치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부어오른 손가락이 골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자면 끈적끈적한 죽을 발라야지. 죽은 유황과 밀가루와 가시들을 섞어 쓰면 돼. 할머니가 일러주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빌리는 다시 사슴 등에 올라탔다. 빌리는 해가 뜰 무렵 산에 돌아왔다. 그리고 곧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도깨비 할멈은 빌리가 필요하다는 물건을 모두 가지고 왔다. 빌리는 큰 가마솥에 유황과 밀가루와 가시풀을 가득 넣고 끓였다. 죽이 끓기 시작했다. 빌리는 곰가죽을 땅 위에 펴놓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죽을 그 위에 부었다. 그 다음에 무카의 엄지손가락을 놓고 곰가죽을 단단히 감게 했다. 무카는 도깨비 할멈의 도움을 받아가며 엄지손가락에 곰가죽을 감았다. 이야, 신기하게도 아픈 것이 가라앉는데. 무카는 좋아하다가 곧 잠들어 버렸다. 빌리는 도깨비 할멈에게 말했다. 저녁 때까지는 완전히 골물 거야. 그때 구멍을 뚫어야지. 도깨비 할멈은 그때 가서 무카를 깨우겠다고 했다. 밤이 되자 할멈이 무카를 깨웠다. 이제 많이 나았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이 아직도 불편하고 보기 흉해. 좀 더 고쳐줘야겠어. 얼마든지 고쳐주지. 그렇지만 손가락의 가죽이 너무 두꺼워서 칼로 찌를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를 풀어주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연장을 찾아올 텐데. 안 돼. 그처럼 예쁜 여자를 내게 줄 수는 없어. 무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빌리는 또 배짱을 부렸다. 오냐. 아가씨를 풀어주마. 그 대신 나는 회의를 열 때 다른 도깨비가 데리고 있는 여자를 빼앗으면 돼. 무카는 빌리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럼 나는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올게. 빌리는 또 사슴의 등에 올라탔다. 사슴은 쏜살같이 달려 한밤중에 빌리의 집에 닿았다. 빌리는 방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깨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 부은 손가락에 구멍을 뚫자면 총을 쏴야 할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낡은 총 한 자루를 내주었다. 화약과 총알로 쓸 단추도 주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빌리는 다시 사슴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무카가 있는 산으로 돌아왔다. 빌리는 무카의 손가락에 감았던 가죽을 풀었다. 그리고 무카에게 귀를 꽉 막고 눈을 감으라고 했다. 도깨비 할멈이 이끼를 가지고 와 무카의 귀를 단단히 막아주었다. 그러자 빌리는 총을 들고 엄지손가락 한 가문대를 겨누어 총을 쏘았다. 이야, 시원해졌다. 무카는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총알구멍으로 고름이 모두 흘러내리고 엄지손가락은 다시 옛날처럼 튼튼해졌다. 약간 뻣뻣하기는 했지만 빌리는 그만하면 회의할 때 엄지손가락을 아래 위로 움직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장담했다. 자, 이제 은을 다오. 그래, 나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는 않으니까. 무카는 그렇게 말하고 은을 자루에 담아주었다. 그리고 그 아가씨도 풀어줘야지. 참, 깜빡 잊었군. 무카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며 아가씨를 풀어주었다. 무카의 산에서 도깨비들의 회의가 열리는 날 밤, 빌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거인처럼 키 크고 힘센 도깨비 7명이 은을 담은 자루를 하나씩 짊어지고 빌리의 뒤를 따랐다. 빌리는 아름다운 아가씨의 손을 잡고 달빛이 비치는 산길을 걸어 내려왔다. 내 이름이 뭐지? 옛날에 딸 하나를 둔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그 딸은 매우 예뻤지만 게을러서 일하는 것보다는 먹고 빈둥빈둥 지내기를 더 좋아했다. 어머니는 딸의 게으른 성격 때문에 속이 상했고 부지런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 딸은 어머니를 위해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고 어머니는 1년 내내 꾸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일찍이 밭에 나가며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말했다. 정오쯤 되면 수프를 끓이고 그 안에 쌀을 약간 넣어서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먹을 수 있게 해라. 그런데 약간은 보통,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걸 말하는데 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궁이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고 쌀 2톨을 쥐고 그 안에 넣었다.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 묽은 수프를 보고는 또 혼내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을 부어 직접 수프를 만들어야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다시 나가며 말했다. 점심으로 고기를 좀 끓여라. 얼마나 끓일까요? 아가씨가 물었다. 양심껏. 어머니가 대답하고 떠났다. 양심껏이 무슨 말이지? 아가씨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구간에 서 있는 그들의 당나귀 이름이 양심이라는 생각이 났다. 그래, 맞아. 어머니가 당나귀를 말한 거로구나. 확실히 늙고 더는 쓸모가 없어. 이번엔 혼나지 않겠지? 그래서 그녀는 마구간으로 가서 불쌍한 당나귀를 잡았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나서 정신없이 딸을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쌍한 당나귀를 다시 살릴 수는 없었다. 게다가 고기가 너무 질겨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걸 개들에게 주었는데 이빨이 날카로운 개들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다시 나가며 딸에게 말했다. 점심으로 옥수수죽을 끓여라. 이번엔 제대로 해라. 그러나 딸은 너무 많은 옥수수를 요리해서 그녀 혼자 7접시를 먹었다. 제일 작은 8번째 그릇은 어머니를 위해 남겨두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딸이 이미 7그릇의 옥수수죽을 먹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심하게 딸을 혼내기 시작했다. 그때 멋진 남자가 그 집 옆을 지나가다가 꾸짖는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가 물었다. 왜 그렇게 따님을 혼내십니까? 어머니는 딸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다르게 대답했다. 딸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혼내고 있습니다. 오늘 얘가 7개의 물레가락에 실을 뽑아놓았지 뭡니까? 전 얘가 지나치게 일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실 잡는 일을 잘해요? 남자가 물었다. 온 나라에 얘만큼 실을 잘 뽑는 사람은 없어요. 하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래서 남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를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저는 일을 잘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원하는데 이보다 더 부지런한 여자는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와 딸은 기쁘게 동의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남자가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아마실 더미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여보, 난 하루 종일 사냥하러 나갈 테니 내일 저녁까지 이 실을 다 잡도록 하시오.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가 화를 내며 그녀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당신을 아내로 데려왔다고 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게으르게 지내고 싶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아내는 힘이 빠졌다. 실더미가 너무 커서 이틀 동안 100명의 여자가 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았다. 그녀가 실망해서 서 있을 때 어떤 난쟁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빨간 옷을 입고 머리에 조그만 왕관을 쓰고 있었다. 왜 그렇게 슬퍼하니? 내가 그 아마를 다 잡아준다면 무엇을 해줄래? 아내가 아무 대답이 없자 빨간 난쟁이가 계속 말했다. 그 아마씨를 내가 잡아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내가 3번의 기회를 줄 테니 내 이름을 맞춰야 해. 이름을 못 맞추면 너는 내 것이 되고 나와 함께 가야 해. 실망에 잠긴 아내가 응이라고 대답하는 즉시 셀 수 없이 많은 난쟁이가 나타나 모든 아마씨를 한 가닥도 남김없이 들고 갔다. 그날 저녁에 남자가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기 아내가 조용한 것을 보고 그는 그녀가 실을 잡느라 피곤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 내가 산에 올라가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땅에 조그만 틈이 난 것을 보았어. 내려다보니 그 밑에 큰 방이 있는데 수많은 난쟁이들이 바쁘게 실을 잡고 있는 거야. 구경하자니 재미있더군. 가운데 왕좌가 있었고 왕좌 위에 빨간 옷을 입고 작은 왕관을 쓴 난쟁이가 앉아 있었어. 그가 계속 자기 혀를 누르며 이렇게 외치는 거야. 내일 그녀에게 실을 가져가면 그녀가 뭐라 말할까? 계속 고민하겠지? 하지만 내 이름은 타란단도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그것이 난쟁이 이름인 걸 알고 기뻐하며 말했다. 여보, 그 정신 나간 친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반복해서 말하자 그녀는 몰래 그 이름을 적어두고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다시 사냥하러 갔다. 그리고 빨간 난쟁이가 수백의 작은 난쟁이들과 함께 도착했고 그 난쟁이들이 모두 말끔하게 자아낸 실을 운반하며 그 중에 한 가닥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빨간 난쟁이가 여자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 아마실이야. 이제 내 이름을 알아맞혀봐. 당황하는 척하며 여자가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혹시 피터? 아니, 난쟁이가 웃으며 소리쳤다. 더 슬픈 표정을 하고 그녀는 말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은 토니? 아니, 난쟁이가 대답하고 더 크게 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깊이 생각하고 실망에 빠진 척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이름은 혹시 타란단도? 이런!
빨간 난쟁이는 마치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볼을 세게 때리고 작은 난쟁이들과 함께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사라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가을에 숲에 떨어진 마른 잎을 날려보내는 폭풍우 같았다. 남자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아마씨를 보여주었고 그는 매우 만족했다. 그런데 당신 볼이 왜 그렇게 부었나요? 그가 물었다. 오, 여보, 이건 실을 짰다가 생긴 거랍니다. 그 후 남편은 더 큰 아마 실타래를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며칠 만에 그것을 자으라고 시켰다. 그녀는 매우 당황했지만 친척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영리하고 똑똑한 이모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녀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얘기했다. 나한테 맡겨라. 집으로 가렴. 오늘 저녁 내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집에 찾아가마. 너는 보고만 있어. 저녁이 되어 이모는 피와 기름을 팔 아래에 잔뜩 묻히고 조카 집으로 갔다. 부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우리를 방문해 주시다니 반가워요. 그래. 오랫동안 이 날을 고대했단다. 이모가 팔로 몸을 누르니 피와 기름이 바닥에 온통 흘러내렸다. 이모님, 왜 그렇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고 남자가 말했다. 영리한 여인은 바닥에 흐른 핏방울을 자연스레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불평했다. 아, 내 상처, 내 오래된 상처. 팔 밑에 큰 상처가 있거든. 거기서 피가 나오고 있지. 어쩌다 그런 상처가 나셨어요? 남자가 동정하며 물었다. 사실은 내가 젊고 예쁠 때 항상 실을 잡곤 했는데 그러다가 이런 상처가 났지 뭔가. 내 남편이 그걸 너무 슬퍼하다가 일찍 죽었다오.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절대 물레가락을 건드리지 마시오. 더는 실 잡는 걸 견딜 수 없으니. 그 이후로 여자는 아주 편안한 생활을 했고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